네, 이재명 지사가 해경군 김씨 사건에 대해 자신의 부인과는 무관하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를 둘러싸고 야당은 이 지사의 사퇴와 민주당의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나섰는데요. 신중함 속에 침묵하는 민주당의 속내도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두 분 오시면 항상 저희는 월요일에 한 줄 평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재명 지사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한 줄 평은 어떻게 좀 해주실까요? 그 참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한 줄을 만들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누구의 총기에서 연기가 났을까? 저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누구의 총기에서 연기가 났을까? 우리 보통 이제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 게 현장에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누군가는 총을 쐈어요. 쐈는데 그 총구에서 연기가 나는 사람이 바로 총을 쏜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스모킹 건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제가 볼 때 총은 쏜 것 같은데 누구의 총기에서 연기가 나는지는 경찰이 아직까지 못 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부족한 정황 증거를 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은 그동안에 이제 일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해왔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게 경찰 수사 결과로 드러나서 보니까 논리적 정합성이나 또 합리적 의심이 가능할 정도의 어떤 증거, 정황 증거가 수집됐다고 하는 게 눈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확증 편향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쪽으로 보자면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보이고 반대로 보면 또 한도 끝도 없이 아닌 쪽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혜경 씨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부인이 그 트위터 계정을 개설했다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개설했다고 보면은 모든 게 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안 했다고 보면은 또 모든 게 반대로 해석이 되는 참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한번 따져보시죠. 네, 아직까지는 연기가 어느 총구에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모킹 건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거요. 저는 요즘 이제 정치 상황을 보면요, 삼국지가 많이 떠올라요. 보면은 최근에 보면 뭐 빨간 주머니, 파란 주머니 이런 사람도 있고, 보면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의 딱 그 출근할 때 섰던 그 심정은 딱 옛날에 보면 조조 아들들끼리 벌였던 싸움 정도 되는 느낌. 그때 보면 조조 아들 조식이라고 있는데 그 안 죽일 테니까 씨를 퍼봐라 그랬더니만은 뭐. 콩깍지를 태워서 콩을 볶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칠봇이라고 이제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안에 보면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한 뿌리에서 났는데 이걸 다 괴롭히냐 이런 얘기인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문법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뭐냐면 이런 건 선거 때 있었던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선거 끝나고 유야무야 되는 경우도 많고 특히 뭐 집권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당 측 경기지사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뭐 이게 돈을 주고 받은 사건도 아니고 선거할 때 있어서 아니면 뭐 제가 봤을 때 뭐 정치자금 건도 아니고 뭐 이런 건인데 이렇게까지 수사를 해야 되냐에 대해 가지고 사실 정치 문법상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이 지사의 평소에 그 논리적인 모습이라는 거 다르게 보면 지금 보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경찰이 권력에 줄 서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그 기분인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뭐 나중에 굳이 다 이걸 다 한다 봤을 때 결국 나오는 거는 선거 있어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라는 명예훼손인데 이런 건으로 여당 내에서 여당 그 지사를 공격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줄 평은 그러면 조식의 칠봇이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 7발자국 뗄 동안에 시를 쓰라 이랬던 그 느낌이 납니다. 억울하겠네요. 조식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는 어쨌든 나에게 너무 가혹하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이 지사의 오늘 오전에 발언 좀 저희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그 계정 주인 그리고 그 글을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정말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 몇 가지를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카스 계정과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트위터에 사진을 올리고 그 트위터의 사진을 캡처해서 카스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 중에서 이미 목표를 정하고 그게 이재명의 아내다라는 데 맞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때리려면 이재명을 때리시고 침을 뱉어도
이재명한테 뱉으십시오. 죄 없는 무고한 제 아내, 가족들 이 싸움에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열한 정치 공세의 목표는 이재명으로 하여금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도정에 더 집중해서 도정 성과로 그 저열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의 출근길 발언 듣고 오셨는데 사실은 그동안 해왔던 주장과 크게 새로울 것 없는 내용이긴 했는데 좀 마지막에 주목되는 내용이 저열한 정치 공세, 이 최고위원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글쎄요, 누가 이렇게 정치적 공격을 하는지 그걸 좀 밝혀줬으면 어떨까 하는 궁금증을 늘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지금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은 일종의 정치적 실현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뭐 그런 이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겹쳐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의 장인,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의 아버지가의 어떤 좌파의 그 경력을 당시에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마디로 정리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내 아내를 바꾸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지사가 보이는 행동 보면은 굳이 기자들이 바깥에 다 기다리는 거 알면서 분리수거함 들고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나는 아내를 확실하게 아직도 믿고 있다. 나는 이런 남편이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정치적 뭐 권력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저렇게 좀 반발하고 있는 측면은 누군가 나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실현을 주지만 내가 그걸 꿋꿋하게 이겨내겠다고 하는 그런 점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다만 이제 뭐 권력이라고 하면은 결국 자꾸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자꾸 올라가는 이미지를 연상시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자신이 이런 상황에 빠진 것은 자신의 정적이나 뭐 이런 지금 이제 일부 친문 인사들의 어떤 공격이나 이런 것에 자기가 지금 정치적으로 희생양도 되고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점들을 아마 이재명 지사는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돌파구로 삼기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그 고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과거의 그 방식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적절치 않습니다. 그때는 대선 경선 중이었고 그 과정 중에서 상대 후보의 공격에 맞받아치는 상황이지만은 지금은 수사기관과 이제 사실관계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정치적인 그런 언어로 빠져나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이 들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할 때 이제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 이제 정권의 권력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관료의 반항이 첫 번째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정치인과의 갈등이 그다음에 등장합니다. 그걸 굳이 박근혜 정부에 비교하자면은 처음에 진영 장관 그다음에 유진용 장관과의 갈등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다 보니까 뭐 유승민 의원과의 정책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터져버리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원래 원인 제공을 원래 과거의 박근혜 정부에서는 유승민 대표를 이제 공격하는 역할을 먼저 친박들이 했지만은 이번에는 좀 별개의 사건, 선거 때 있었던 어떤 우발적인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수사기관이 들어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더 감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 라인이 가동되어서 이걸 관리하지 않으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권력 누수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아마 청와대에서도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원리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셨겠지만은 그래도 일정한 정무 라인은 가동되어야 한다. 저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마 이재명 지사한테 전혀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더 서운한 감정이 있을 겁니다. 보면은 이재명 지사라고 지금 집권 2년차인데 청와대에 척을 줘서 좋을 게 뭐가 있으며 본인이 청와대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겠습니까? 경찰 고발도 하려다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본인이 경기지사로서 아까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일을 열심히 하려면 결국 중앙정부와 협조가 중요한 것이고 나중에 뭐 레임덕이 와가지고 뭐 이런 자신이 대선 주자를 발돋움해야 될 상황이 오면 그럴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대통령께서 지지도도 굳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인이 먼저 일을 시작한 이유도 없는데 왜 나를 괴롭혀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보면은. 그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통 오늘 뭐 식사하실 때 뭐 지인분들과 이 생각은 어떠냐? 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을 겁니다. 정말로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진실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두 분의 판단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판단 유보입니다. 아직까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기가 어느 쪽에서 나왔는지 어느 총구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왜냐하면 모든 이제 논란의 시작점은
트위터 계정을 누가 갖고 있느냐, 누가 개설했느냐의 문제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경찰이 밝히지는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했고요. 정황만 그냥 이야기합니다. 네, 정황만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근데 정황이라고 하는 것도 이메일하고 휴대전화 끝자리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사실 이제 후보 부인의 경우에는 이메일 주소라든가 이런 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수행 비서들한테도 다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번호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만천하에 다 공개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다 명함에다 적어서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2013년에 인증 절차가 이렇게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가입하면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 번호가 날아오고 그걸 다시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없어서 가짜 계정을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예. 과거에 트위터 계정도 가짜 계정들이 꽤 논란이 됐던 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법정에서 뭔가를 판단할 때 증거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을 다 배제한 상태에서 바라보는 증거를 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예.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하는 점에서 이거 확신을 갖고 뭐 김혜경 씨가 이거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아직 좀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반대로 이거 김혜경 씨 장악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높으면 어떻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공직선거법에서 이제 보통 선거 사무장이라면 친족이 어떤 선거법에 예.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은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당선 취소까지 갑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요, 만약에 김혜경 씨가 본인이 경기도지사 후보의 아내 자격으로 나와가지고 언론에서 저런 말을 했다. 예. 그러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럼 저건 알다시피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냥 본인의 그 아이덴티티를 가려놓은 상태에서 예. 익명에 가까운 상태에서 한 발언들이거든요. 보면은. 추정만 하는 거죠, 다들. 그러니까 실제 본인이 하더라도 그런 발언을 했을 때 그걸 선거에 영향을 끼쳤겠느냐. 수많은 수백만 개의 트위터 계정 중에 해경궁 김씨라는 사람이 한 발언에 대해 가지고 저라고 신경 썼겠습니까? 예. 만약에 이재명 지사 후보 부인이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아니면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 했다 그러면은 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저는 앞으로 법정에서도 그런 판단들이 아마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보면요, 솔직히 말하면은 가끔가다는 뭐 공인들도 보면은 뭐 과거에 임금님도 변복을 하고 나가가지고 민심을 살피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만은 임금이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해경궁 김씨라는 아이디를 썼다는 것은 이분도 자기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걸 지사 후보의 부인 자격으로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계정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을 그 후보 부인이라는 자격과 동치로 놔가지고 법원에서 이것을 선거법에 영향을 줬다고 이제 볼 것이냐. 저는 그것도 약간 앞으로 아직까지 판례가 없어서 그런지 저는 한번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하고 비교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조금 더 거칠게 비교를 하면은 2007년 당시 이제 새누리당에서 대선 경선을 치를 때 박근혜, 이명박 두 후보가 서로를 향해서 내부 대단했죠. 엄청난 공세를 펼쳤잖아요. 예. 그때 공세를 펼쳤던 내용들이 나중에 가서 탄핵의 주요한 이유가 됐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의 중요한 이유가 됐거든요. 근거가 됐고.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당내에서 같은 편끼리 싸움을 하게 되면은 그 파장이 어디로 미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자유한국당까지 남아서 친박이다 아니다. 뭐 주류다 비주류다 이렇게 하면서 잔류파다 뭐 탈당파다 이렇게 나눠지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거기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는 10년 거거든요. 전 그때요. 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지사 건이 뭐 이게 오발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쌓아올린 게 나중에 가서 어디까지 파장이 미칠지 모르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위험하고 아주 아픈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건 뭐 사실 부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사직을 내려놓을 이유는 없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논란의 시작점은 결국은 이제 지금 여권 지지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치 윤리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들을 후보의 부인이나 시장의 부인, 지사의 부인이 했다고 하는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용납이 지금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의혹과 결이 좀 다른 논쟁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부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하는 점에서 여권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논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서로 지지층 사이에서 원래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게 척지면은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리고 거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요. 사실 이런 공격을 받으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선택지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결말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뭐 사과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정권과 투쟁하겠다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속된 말로 죽는 옵션도 있어요 보면은 네. 멋있게 죽는 옵션도. 그런데 사실 유승민 대표가 아까 이제 정권과의 갈등을 얘기했지만은 그럴 경우 내 할 말하고 탄압받아서 자리를 내려오는 그런 이미지라도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건을 보면은 대통령은 상대를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경찰이랑 사실관계 다투다가 내가 죽는 상황이라는 거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냥 죽으라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당황스러운 겁니다,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전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표현하신 뭐 죽는다는 표현은 정치적으로 정치 생명이 정치 끝난다. 생명으로 얘기하는 예, 예. 거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건 또 혹시 또 오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런 그냥, 얘기는 아니고.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받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사실 물러설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조금만 반 발자국만 더 물러서면은 낭떨어진 거예요. 갈 곳이 없네요. 예. 그러니까 또 본인과 관련해서 사실 정치적으로 당내 입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당 대표가 뒤에서 받쳐준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어디까지 보여줄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끝까지 싸우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사안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1년 동안 만약에 기소되고 난 다음에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본인도 재판을 받아야 되고 지금 부인도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경기 도정도 제대로 안 되고 경기 도정이 안 되면은 문재인 정부 전체적으로 지금 뭔가 그림을 만들어서 탄력을 받아가지고 지금 자꾸 뭔가 일을 만들어 가야 되는 나사가 상황인데 빠지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민생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기 도정이 흔들리면은 사실 문재인 정부 전체가 사실 같이 흔들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문제에서도 굉장히 아픈 거고요. 특히 민주당 내에서 지지층이 분화될 가능성도 있고 민주당 내 당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 굉장히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좀 이해찬 대표가 선거 과정 중에 했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표가 어떤 여기에 대해서 결단 내기 전까지는 개별 의원들 입장 표명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보면은 이제 가끔 이제 뭐 그냥 언론 노출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나 이제 한두 마디씩 하겠지만 크게 비중을 두기는 어렵고 결국 이해찬 대표의 결심에 달린 것이고 지금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 마음에 걸릴 겁니다. 아까 김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경기지사라는 그 자리의 막대함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이 자리에서 손절이라고 우리 보통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호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끌고 가기도 부담스럽고. 끌고 가기에도 이제 본인이 해놓은 말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공격을 받을 지점들이 많아 보이고 당장 저희 당 하태경 의원만 하더라도 엄청 맹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면은 물론 하태경 의원이 맹공 안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도 참 난감합니다 보면서. 그 민주당 입장에서요. 이건 좀 먼 이야기일 수 있는데 어쨌든 당내에서 비주류 대권 후보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게 아닌가 이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권 주자 뭐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은 대권 주자가 차고 넘쳐가지고 너무 걱정이고 자유한국당은 주자가 없어가지고 당시 뭐 새누리당은 주자가 없어서 고민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원래 그렇게 정치는 좀 와글와글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간에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그 당으로 자꾸 시선이 쏠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유력한 대권 주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진짜 가뭇 없이 사라지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엄청나게 큰 자산 손실이다. 이걸 뭐 누가 반기고 안 반기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내부적으로 싸우다가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 말씀하셔서요. 네. 이해찬 리스크 언급을 했거든요. 이해찬 대표. 그렇죠. 아까 이해찬 대표가 아마 지금 장고가 좀 있을 것 같은 것이 이 양적 측면에서의 아까 말했던 딜레마.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선 주자를 버려야 하는 그 딜레마 그리고 본인이 또 당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양쪽 선에서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민주당의 이제 연말 그 전국을 좀 흔들어 놓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지만 이럴 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정무라인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의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처럼 회피하는 것 또는 없죠, 지금. 지금처럼은 뭐 지금은 수사기관이 한 대로 놔두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필연적으로 장기화를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단순한 형사 사건일 수 있지만요 뒤집어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서하는 액션을 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문재인 대통령이 비난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데 대통령께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아니 선거하다 그럴 보면은 수도 있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나는 전혀 그런 일에 개의치 않는다. 뭐 이 지사는 도정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끌고 나가면은 제가 그냥 봐도 아 문재인 대통령은 큰 인물이구나.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 하고 이렇게 넘어간다니 이렇게 정지할 수 있는 사안인데 대통령께서 이제 성격이 우리가 좀 아는 것처럼 이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결주의를 추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엄격한 분이기 때문에 또 법대로 갑자기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이건 뭐 제가 봤을 때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뭐 청와대 게시판에도 민원 올리고 난 다음에 그게 뭐 법도 바꾸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대통령이 과거처럼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아, 이 정도면은 됐어.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경찰한테까지 내려가서 대충 무혐의 처분하고 이렇게 끝내는 성격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이제 시대가 좀 바뀐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정치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하고 또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모습에서 그렇게 하면은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안타까움에서 좀 지적하신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결론을 맺거나 끝냈으면은 진짜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일에 가까웠던 거 아닌가 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좀 그렇지가 않으니까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나중에 가서 이게 뒷수습을 못하는 상황까지 가버리면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을 아마 지금 여권 지지자들이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지금 정치적인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요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건만 놓고 봤을 때 어쨌든 휴대전화가 있으면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정확하게 이걸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재명 지사 말대로 아니라고 한다면 휴대전화 보관했다가 그때 문제가 되고 있었으니까요. 경찰에 제출을 먼저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요청이 왔을 때 제출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휴대전화가 지금 없어져서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이제 그 휴대전화가 제가 컴퓨터공학 전공했기 때문에 SNS-상 서비스에서 어지간하면 이제 로그라는 걸 남겨놓거든요. 그때 이게 만약에 국내 서비스였으면 이미 파악이 끝났겠지만은 저는 트위터 본사의 협조를 아마 구하려고 지금 경찰이 노력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것만 된다면은 예를 들어 통신사에 보면은 각 휴대전화에 고유번호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트위터의 그 로그에도 보면은 서버 로그에도 보면은 그 모델마다 이제 로그가 다르게 남습니다. 휴대전화 모델마다 그런 부분 대조해 볼 수 있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제가 뭐 다른 건으로 이제 다른 명예훼손 건으로 수사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테러나 아니면은 심각한 위협에 대해서는 트위터 본사에서 그런 부분 협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분이 어느 정도로 이제 트위터 본사의 심각성을 인지할지에 대해 가지고 지켜봐야겠고요. 저는 그 아까 김 선생님 말한 것처럼 이게 과거에 만들어진 계정이라면은 아까 말했듯이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로 특정하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그 뒤에라도 그 계정주가 만약에 뭐 비밀번호 찾기라든지 여러 기능을 이용했던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그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경찰의 이제 과학 수사라는 부분은 최대한 발달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 그리고 노동계 사이에서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저희가 이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요. 우선 현장을 연결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국 법관대표 회의가 오늘 열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송승용 공보판사 브리핑이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 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 절차 외에 탄핵 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재판 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 우리는 법원 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하여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 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 절차 외에 탄핵 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전국 법관대표회의 제2회 정기회의가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 대표 114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전국 법관대표회의 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 의안과 전국 법관대표회의 내규 개정안에 대해서 토론 후 의결하였습니다. 오후 회의의 개시와 동시에 방금 말씀드린 재판 독립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에 관해서 토론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예. 탄핵 결의안이요? 네, 투표 결과요. 투표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여태까지요. 어떤 의안에 대해서도. 그러면 더 읽어드릴 필요가 없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질문에 답변해 드릴까요? 반대 의견 여기에 대해서 예. 반대 의견도 있었나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있고요, 항상. 반대 의견의 논거를 말씀드리면 일단 탄핵 소추라고 하는 것이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다. 따라서 정치적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탄핵 소추는 국회의 임무이기 때문에 국회에 대해서 사법부가 탄핵 소추에 요청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논거가 있었습니다. 예.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답변해 드릴게요. 국회에 대한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이 취지가요? 탄핵 소추를 촉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었는데 일단 여기에 기재된 것처럼 탄핵 소추 절차가 검토되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에 직접 전달되는 그런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국법관 대표회의 규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3의 기관인 국회에 대해서 의결사항을 전달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법관들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대표들이 논의하고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확인한 것입니다. 이건 의결사항은 당연히 전달됩니다. 의결사항은 저희가 회의 다음 날 전자문서의 형태로 전달해 드립니다. 기권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 의견을 내진 않으셨나요? 어떤 의견을 내신 분이 찬성, 반대, 기권을 하셨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근데 오늘 저녁 식사 같이 있는데 예. 오늘 자리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얘기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부분도 뭐 말씀드릴 수도 있고 대법원장님이 어떤 취지인지 물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건 공식적인 의결상의 전달 방식은 회의 다음 날 전자문서의 형태로 전달해 드린다는 취지입니다. 오늘 원장님 임상훈 판사님 안 나오셨는데 오후에는 나오셨나요? 임상훈 판사님은 오후에도 안 오셨어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예. 네, 오늘 박병대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을 했죠. 지금 사법농단 연루 의혹, 이게 굉장히 커지는 모양인데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이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검토해야 할 중대한 행위다라고 일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것도 앞으로 파장이 굉장히 많이 커질 만한 상황일 것 같고요. 예. 일단 전국 법관대표 회의가 물론 이제 대법원까지 포괄하는 그 대표격을 갖는 그런 그 회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서 그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기구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그동안에 이제 많이 알려져 왔던 것처럼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있었던 이른바 사법농단 행위와 관련해서 관련자들을 탄핵 소추를 검토할 만큼의 중대한 행위라고 봤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건 사법부 스스로가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있었던 행위가 대단히 부적절했고 이건 관련자들을 탄핵 소추할 만한 정도의 아주 위중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예. 판사들이 공감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걸 어떻게 국회에 전달할 것이냐. 왜냐하면 결국은 탄핵 소추라고 하는 것을 국회 과반수 의석 이상의 어떤 동의를 얻어야 헌법재판소 가서 탄핵 소추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국회에 이거를 정확하게 의견을 제시를 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일단 선을 그은 것 같아요. 예. 나머지 이제 탄핵 소추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그 소추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의 어떤 독립성이나 이런 것을 스스로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법부에 맡겨버리는. 예, 그건 예. 입법부가 판단할 사안이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법관 회의가 저런 거 다루는 곳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김 선생님 말한 것처럼 처음 겪어보는 절차에 해당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입장 자체, 의견 자체 하나로 모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 사안에 대한 입장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권이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여당에서는 야당의 이런 절차를 진행하자는 이제 의견 제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국회가 그래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공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이제 이게 경론이 또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양승태 대법원장 그 시절에 이제 그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지금 관련 피의자들이 점점 그 소환이 되고 있는 예.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인식이 그 투영이 된 회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선에 이제 우리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문제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판사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불신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법관 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이 결정을 내려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사법농단 관련돼 있는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재판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결과를 이번에 내놨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회로 이제 공이 넘어왔으니까 더 진행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슈를 넘겨서 한국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조강특위가 본격적인 인적 쇄신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내놓은 7대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좀 주목이 되는 게 지금 진박 공천 연루 인사 이야기를 했고 존재감이 미약한 영남 다선 등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전원책 변호사한테 하기를 기대했던 게 이거라는 게 백일화에 드러난 거죠. 이제 보면은 예. 이거 하라 그랬더니만 정반대로 했잖아요. 태극기 부대 끌어들이겠다 하고 그러니까 잘리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보면은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15일이 내달 이제 15일, 19일 이렇게 이쯤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실 원내대표 선거는 전당대회 전초전이거든요. 예. 지금 이번에 조강특위가 어떤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만약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박이 다 득세한다 그러면은 전당대회도 친박이 득세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 조강특위 결과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미 홍준표 대표 시절에 조강특위 해가지고 넣어놓은 사람들을 빼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뭐 길게 갈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제 생각에는 전원책 변호사가 시간을 한 달 넘게 상실한 상황 속에서 이 주장은 별 의미가 없고 다음 달 있을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지금 보면 의원들이 온통 관심이 거기 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4-5명 출마자 이름 거론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지난 한 달이 참 뼈아플 겁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그 흔히 말하는 원내대표 선거에 뛰어드시는 분들 그리고 그 주변에 계신 분들 크게 조강특위 결론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신가요? 아니요, 뭐 저는 그 김병준 비대위가 마지막으로 휘두를 수 있는 칼을 휘두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 비대위와 공감한 가운데 이렇게 7대 원칙을 발표한 거라고 보이고요. 거기에 보면 진박공천 연루된 인사 그리고 당 분열을 조장한 인사, 존재감이 미약한 영남 다선 이렇게 가지고 콕 찍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 영남 TK 지역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최대 이슈일 수밖에 없고 예.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물론 앞으로 이제 굉장히 시끄럽고 논란이 되고는 있기는 하지만 김병준 비대위가 앞으로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어떻게 정리될지는 상관없지만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일단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두 가지 측면인 게 뭐냐면 아까 원내대표 선거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예. 결국 현역 의원을 자르느냐 마느냐로 이게 조강특위가 이제 갈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요 선거 전략이 굉장히 단순해지는 게 뭐냐면요 친박 계열 이 후보자는 가가지고요 예. 너 안 자를게라고 하면은 선거 운동이 돼요. 네. 네. 그리고 비박 계열 후보자는 가가지고 너 우리 말 안 들으면 자를 거야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 상황 속에서는 친박이 좀 더 명쾌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절대 현역 의원 물갈이 없다는 식으로 이제 갈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쇄신 방향에는 역행하게 되지만은 원내대표 선거에서의 주도권 싸움에 있어가지고 친박이 유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김용태 사무총장이 굉장히 독한 마음을 품은 겁니다. 지금 보면은 결국 쇄신 의지를 보여가지고 이런 어떤 현실적인 그 이해관계를 돌파해보겠다는 생각인데. 예.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12월 이제 중순돼 가지고 결과를 보고 나 가지고 의원들이 자기 목숨 지키기에 이제 급급해서 그런 선택했는지 아니면은
그래도 당이 살아야 된다는 선택 때문에 다르게 갔는지는 지켜봐야겠죠. 이제.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스스로가 친박이라는 걸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당 내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저항밖에 없겠죠. 아니, 원내대표 선거 이겨버리면 돼요. 예. 어떤 식으로 저항을 할 수 있는? 이대로 못하게 이걸 저지시키는 거 행동을 하겠죠. 예. 그리고 지금 김병준 비대위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당내 친박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예. 그 친박을 향해서 칼을 휘두른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더 나서면 내가 정리하고 가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당내 친박과 비박계 갈등이 다시 또 막 붙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당내 친박에 반발하는 인사는 소수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당내에서 친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사람은 당내 다수라기보다는 또 친박의 다수라기보다는 극히 일부다. 친박의 극히 일부다. 그러니까 그 친박의 극히 일부를 향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던지는 그 공이다, 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친박은 크게 반발하지 못할 거라고 보는 이대로 거 아닌가 흘러갈 싶어요.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예, 있는 예. 거죠. 또는 이제 김병준 비대위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작업을 하고 있겠죠. 보면은 야 여기 말하는 거는 지난번에 진박이라고 해가지고 했던 몇 명 아까 몇몇, 극소수를 네. 치겠다는 거지. 당신은 아니야라고. 너는 안 칠 거야라고 이제 가서 얘기하겠지만은 반대로 친박이 가가지고 야 우리가 죽으면 너도 죽어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계속 이런 밥 먹으면서 계속 이런 대화를 할 겁니다. 보면은. 그 친박 일부에서 나오는 뭐 탈당해서 분당해서 새로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가능성이 낮다고 당연히 봐야 되겠네요. 저는 지금 친박이요 새누리당 그 자유한국당에 있으면서 기다리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되거나 했을 때 반전을 노리면서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 나가가지고 추운 데서 기다릴 생각 절대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보수 정당은 절대 그 당을 버리고 뛰쳐나간 적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 조원진 대표가 좀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